안녕하세요. 야속한 세상과 싸운 70대 초반 여자입니다. 지인들의 메신저 프로필 사진을 보면 나이가 나이이다 보니 손주들의 사진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이제 15살, 13살이 된 우리 손주들은 아직도 세상에서 제가 가장 좋다고 말하고 다닐 만큼 저를 무척이나 따른답니다. 다 큰 손주들이 제 껌딱지가 된 데에는 사연이 하나 있는데 오늘은 시린 마음에 누구에게라도 그 사연을 이야기해보고 싶어 이렇게 글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을 한 후 남편을 따라 경상남도의 한 소도시에서 쭉 살고 있어요. 조선소가 많기로 유명한 곳이죠. 그 영향 때문인지 개인 택시 운전을 하던 남편과 달리 아들은 공고를 나와 조선소의 기술직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용접을 하는 용접공으로요. 제가 낳아서가 아니라 아들은 정말 하늘에서 내려준 천사가 있다면 내 아들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착했습니다. 엄마, 학교 다녀왔습니다. 어머, 너 왜 이렇게 옷이 더러워? 친구들이랑 싸웠어? 아니요. 어떤 할머니가 폐지 잔뜩 담은 리어카를 힘들게 끌고 계시길래 뒤에서 몰래 밀어드리다가 넘어졌어요. 그래도 할머니가 고맙다고 초콜릿 주셨어요. 이거 엄마 드세요. 저나 남편, 그냥 딱 일반 사람들 정도의 도덕성만 지키면서 살아온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아들은 누굴 닮아서 그런지 굉장히 이타적이었습니다. 힘든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학교에서 따돌림 당하는 애들을 보면 자기가 직접 나서서 먼저 친구가 되어주곤 했어요. 불쌍하다며 벌레 한 마리 허투루 죽이는 법도 없었고요. 그리고 그 착한 심성은 어른이 돼서도 여전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들과 제 친정에 갔다가 돌아오던 길이었는데 도로에 노루 한 마리가 차에 치인 건지 죽어 있더라고요. 아유, 무서워라. 옆으로 잘 피해서 가자. 아유, 불쌍한 거. 잠깐만요, 엄마. 잠깐 내려서 묻어주고 가요. 뭐? 쟤를 갑자기 어디에다 묻어줘? 저의 만류에도 아들은 기어코 갓길에 비상 깜빡이를 켜고 차를 세우더군요. 그리고는 차에서 내려 그 노루 사체를 도로 옆으로 옮기더니 바닥에 깔린 고엽들로 덮어주더라고요. 그리고 눈을 감고 장시간의 묵념까지 하고서야 다시 차를 출발시켰죠. 시간이 흘러 아들은 나이 30에 지인의 소개로 만난 며느리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을 닮아 참 착했어요. 첫인사를 온 날 아, 저 애가 우리 아들 배필이 맞구나 싶었다니까요. 어머님, 저 이번에 이 사람이랑 독거노인을 위한 김장 봉사에 다녀왔어요. 저도 꽤 봉사를 많이 다닌다고 생각했는데 이 덕분에 세상에 봉사 종류가 이렇게 많은지 처음 알았다니까요. 덕분에 제 인생의 폭이 넓어졌어요. 저는 참 행운아예요. 어쩜 이렇게 착한 아이들끼리 서로를 알아보고 연을 맺게 된 건지 며느리 또한 결혼하기 전부터 꾸준히 봉사를 다녔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돌아가신 안사돈께서 살아생전에 그렇게 봉사를 많이 하셨답니다. 그 안사돈의 유지를 착한 우리 며느리가 쭉 이어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말해주니 오히려 내가 고맙구나. 내 아들하고 그렇게 뜻이 잘 맞는다니 말이야. 신혼부부가 주말마다 놀러 다닐 시간도 부족할 텐데 어쩜 너흰 항상 그렇게 남을 위하며 살 수 있니? 아주 천생연분이야. 우리 아들이 안 사람 하나는 잘 얻었지. 안 그러우 여보? 아 그럼 우리 며느리가 최고지. 난 요즘 택시에 손님들이 타면 나도 모르게 우리 며느리 자랑하기 바쁘다. 제 남편한테 잘해. 시부모한테도 잘해.
떡두꺼비 같은 손주도 둘이나 낳아줘. 세아가 우리 집에 시집 와줘서 정말 고맙다. 어? 어느 시부모가 이런 며느리를 아끼고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답니까? 저랑 제 남편은 며느리만 왔다 하면 아주 버선발로 마중을 나갔었죠. 남편은 며느리만 보면 입이 귀에까지 걸려 내려오질 않았고요. 하지만 그런 며느리가 결국 아들 때문에 눈물을 뺐던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무슨 일 있니? 목소리가 왜 그렇게 다급해? 애들 아빠가 좀 다쳤어요. 저 정말 너무 속상해요. 뭐? 어쩌다가? 아이고, 애미야, 울지 마라. 무슨 일이야, 그래? 그게 말이에요. 사정을 듣고 보니 며느리가 속상해서 눈물을 흘리만 했더군요. 아들과 며느리 둘이 구청에 볼 일이 있어 잠시 들렀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글쎄 동네 깡패들을 만났답니다. 깡패?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애비한테 시비를 건 거야? 아니요. 차라리 그랬으면 억울하지라도 않죠.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인지 중년 아저씨 한 명을 둘러싸고 주먹을 휘두르고 있더라고요. 아마 돈 관련 문제인 것 같았어요. 어찌나 살벌하던지 사람들도 무서워서 다들 피해가고 있는데 애들 아빠가 글쎄 거길 끼어든 거예요. 저는 위험해 보여서 가지 말라고 말렸는데 저 상황을 어떻게 그냥 보고만 있냐면서요. 아들은 그 난장판에 끼어들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며 으름장을 놨답니다. 그런데 대낮에 길거리 한복판에서 사람을 때리고 있던 사람들이 아들 말에 콧방귀나 뀌었겠어요? 결국 며느리가 신고해서 경찰들이 올 때까지 아들도 같이 얻어맞았던 거죠. 그래도 애들 아빠 아니었으면 자긴 꼼짝없이 어디 하나 병신이 돼도 됐을 거라고 그 아저씨가 고맙다면서 막 울더라고요. 남편은 그 사람 결국 병원에 도착하는 것까지 보고서야 자기 다친 데를 살피더라니까요, 글쎄. 어머님, 그 사람 앞니도 하나 부러지고 고막까지 터졌어요. 그런데도 그 아저씨 많이 안 다쳐서 다행이라고 부러진 앞니를 드러내고 웃는데 정말 속이 터져버릴 것 같았어요, 저. 아무리 착해도 자기 몸은 돌보면서 다녀야지 그게 뭐예요. 제가 울면서 제발 너무 바보처럼 굴지 말라고 화를 내니까 미안하다면서 웃는데 제가 웃는 얼굴에 대고 뭐라고 하나요? 어머님이 한마디 좀 해주세요. 저 정말 큰일 나는 줄 알고 너무 무서웠어요. 상황을 전해 듣기만 한 저도 이렇게 속이 터지는데 옆에서 그 꼴을 다 지켜본 며느리는 오죽했겠습니까? 저는 그저 놀라서 우는 며느리를 달래며 제가 꼭 한 소리 해주겠다고 말했죠. 나중에 치료를 마치고 나온 아들은 걱정할 저를 안심시키려 먼저 제게 전화를 하더군요. 엄마, 집사람한테 얘기 들으셨다면서요? 괜히 걱정 끼쳐드려 죄송해요. 이 녀석아, 사람이 바보같이 착한 것도 다 정도가 있는 거야. 너 총각대랑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 너한테는 이제 책임져야 할 가족이 있어. 애들하고 애들 애미 말이야. 애미 그 착한 애가 나한테 무서웠다고 전화해서 오는데 내 가슴이 다 찢어지더라. 네가 건강해야 네 가족들을 든든히 지킬 수 있는 거야. 알았어? 다른 사람도 중요하지만 너한테 제일 중요한 건 네 가족이야. 너는 오늘 네 안사람한테 참 몹쓸 짓을 한 거다. 전화 끊으면 애들 애미한테 꼭 다시 한번 사과해. 그리고 2번 다시 이렇게 무모한 일 벌이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죄송해요. 꼭 그렇게 할게요. 그 뒤론 다행히 아들은 더 이상 그날처럼 무모한 일은 벌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자기도 제 말을 듣고 생각을 고쳐먹었겠죠.
이후 시간은 무탈히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세월이라는 게 참 무섭죠. 사람의 몸은 세월이 흐를수록 약해지고 병에 잠식되곤 하니까요. 그리고 그런 세월은 우리 가족 또한 피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부친인 박가사돈께서 가난 말기 판정을 받고 5개월의 시한부 선고를 받은 거예요. 나중에 며느리에게 들어보니 건설 현장에서 평생 일해왔던 박가사돈은 일이 끝나면 매일 버릇처럼 술을 2~3병씩 마셔왔다고 하더라고요. 애미야, 사돈 어른 소식 들었다. 아휴, 이게 다 무슨 일이라니. 너는 괜찮어? 많이 놀랐지? 어머님, 저희 아빠 어떡해요? 엄마 돌아가시고 저한테 이제 부모님은 아빠밖에 없는데 아빠까지 돌아가시면 저 어떡해요? 아빠가 사실 수 있는 방법은 간이식밖에 없대요. 이후 며느리는 간이식 공여자 적합 검사를 받았지만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며 또 한 번 오열을 하더군요. 게다가 더 기가 차는 건 며느리의 오빠였습니다. 며느리의 오빠는 검사 결과 이식 적합 판정이 나왔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결과를 보고서 자긴 수술하기 싫다며 그대로 잠적을 해버렸다는군요. 어쩜 그럴 수가 있니? 이식이야 애미 네 오빠도 가정이 있으니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한다만 아니 그렇다고 이렇게 순식간에 가족 간의 연을 끊어버릴 수가 있는 거야? 정말 내 속이 다 상하는구나. 그래도 어쩌겠어요. 이미 이렇게 된 일 이해해 보려고 제가 노력해야죠. 오빠도 무서워서 그런 거겠죠. 아직 조카들이 어리니까요. 착한 며느리는 어떻게든 제 오빠를 이해하려 애써 노력하더군요. 그 모습마저 어찌나 짠하던지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뒤에 일어났습니다. 엄마, 장인어른 간이식 제가 해드리려고요. 상황을 지켜보던 아들이 며느리 몰래 공여자 적합 여부 검사를 받고 온 겁니다. 그 결과는 놀랍게도 적합하다고 나왔고요. 자식인 며느리도 부적격 판정을 받았는데요. 세상에 장인한테 간이식을 해준다는 사위는 정말 드물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 아들이 그 이식 수술 안 하길 바랐었어요. 제 자식만 귀한 줄 안다고 저를 욕하셔도 할 말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무서웠어요. 하나밖에 없는 제 아들이 잘못될까 봐서요. 영서가, 솔직히 나는 네가 그거 안 했으면 좋겠다. 장기를 준다는 게 큰 수술인데 그러다 너 잘못되면 이 엄마는 어떡하니? 엄마는 너 없으면 못 산다. 그냥 이번만 모른 척 하자꾸나. 어? 사돈 사정은 정말 안타깝지만 이 엄마 좀 이해해 주면 안 되겠니? 엄마 정말 너무 무섭구나. 하지만 아들은 오히려 미소를 띠며 저를 안심시키려 노력했죠. 엄마, 요즘에 우리나라 의료기술 좋아졌대.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 그리고 장인어른은 나한테도 부모님이잖아요. 엄마 항상 애들 엄마는 엄마한테 딸이나 다름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럼 저도 마찬가지예요. 엄마처럼 장인어른도 저를 아들로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들이 부모를 모른 척해서야 되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간이식을 안 해서 장인어른께서 돌아가시게 되면 전 평생 죄책감에 시달릴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아들을 보니까 더 이상 제가 말릴 수가 없겠더군요. 아들은 그렇게 항상 옳고 선한 길을 찾아가려 애쓰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결국 눈물을 머금고 아들의 결정을 존중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런 아들의 결정을 저만큼 두려워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며느리였죠. 어머님, 죄송합니다.
네가 죄송할 게 뭐 있니? 다 애비가 스스로 고민하고 내린 결정인데. 그래도요, 어머님. 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애들 아빠가 잘못될까 봐 너무 무서워서 말리고 싶은데 친정아빠가 이대로 돌아가신다고 생각하면 차마 그럴 수도 없고 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며느리는 자신의 남편과 아빠 둘 중 누구를 먼저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제게 울면서 말하더군요. 그런 아이에게 제가 어떻게 내 아들 좀 알려달라고 부탁을 하겠습니까? 저는 며느리에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말로 위로를 해주었어요. 애미야, 우선 바깥사도는 살리고 봐야 하지 않겠니? 그리고 네가 말린다고 한들 영석이는 듣지도 않을 거다. 애비 성격 알지? 그러니 너도 애비 결정을 존중하고 못 이긴 척 그대로 따르거라. 잘 될 거야. 우리 영석이가 평소에 얼마나 선하게 살았니? 하늘도 마음이 있다면 우리 영석이한테 모질게 굴진 못할 거다. 그러니 걱정 말고 사돈어른 수술 받게 해드리렴. 알았지? 울지 말고. 아휴, 우리 귀한 며느리 눈물이 마를 새가 없구나. 뚝 하거라, 어? 며느리를 안심시키려 애써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저도 두렵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수술 내내 수술실 앞에서 얼마나 마음 졸이며 수술이 무사히 끝나기만을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다행히 수술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수술 후 회복 중인 사돈의 문병을 갔을 때 사돈 어른은 제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더군요. 안사돈, 죄송합니다. 늙은 제가 생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만 젊은 아드님의 앞날에 해가 되어버렸네요. 이 죄를 어찌다 갚아야 할지요. 아닙니다. 사돈은 살 자격 충분히 있으십니다. 평소에 좋은 일 많이 하고 사셨으니 복 받으신 거예요. 저한테 미안할 게 뭐 있습니까? 수술 잘 돼서 우리 아들도 무사히 회복하고 있는데요. 빨리 회복하시고 이젠 건강하게 사세요. 술은 꼭 끊으시고요. 아셨죠?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친아들마저 버린 저를 위해 우리 사위가 준 새 생명 절대 헛되지 않게 쓰겠습니다. 이 은혜 죽어서도 잊지 못할 거예요. 이후 전 아들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처음부터 아들의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싶었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아들에게 괜히 심통이 났었던 것 같아요. 엄마, 오셨어요? 어디, 몸은 괜찮냐? 보시다시피 아주 멀쩡합니다. 아들은 심란한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야속하게도 활짝 웃어 보이더군요. 기어코 이 엄마 뜻을 꺾고 걱정시키니까 좋아? 수술이 잘 돼서 얼마나 천만다행인지. 물론 네 결정은 옳은 결정이었다만 그래도 날 이렇게 애가 타게 만들었으니 애드레미가 자리에 없을 때 심통 좀 부리마. 에이, 엄마, 다 잘 됐잖아요. 장인어른 보고 오셨어요? 벌써부터 아주 정정해 보이시는 게 조금 있으면 팔팔 날아다니실 것 같죠? 그래, 정정하시더라. 잘했습니다, 아드님. 장하세요. 아주 칭찬합니다. 세상에 이런 부처가 또 따로 없지. 나는 네 걱정하다가 내 명에 못 죽을 거야. 어휴, 내가 어쩌다 이런 부처님을 낳아가지고 원. 아들은 저의 타박에 그저 배시시 웃기만 했습니다. 그 바보 같은 웃음을 보는데 저도 어이가 없어 그만 픽 하고 웃음이 새어나오더군요. 그래요, 어쩌겠습니까? 제 아들이 타고나길 이렇게 착해 빠진 것을요. 이후 박가사도는 차츰 건강을 회복하셨고
어느새 혼자 등산을 할 수 있을 만큼 정정해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다짐대로 술은 절대로 입에 대지 않고 며느리를 따라 한 번씩 봉사도 다니시더군요. 사위에게 입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라도 나눠야 한다면서 말이죠. 그 뒤론 별다른 사건 사고 없는 평범한 시간들의 연속이었어요. 딱 하나 기억나는 게 있다면 저와 남편,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 이렇게 여섯이서 처음으로 갔던 제주도 여행이네요. 언제인지까지 정확히 기억이 납니다. 제 63번째 생일이었죠. 그날 아들이 운전하는 승합차를 타고 하루 종일 돌아다녔던 우리는 저녁에 숙소로 돌아와 제 생일 파티를 열었습니다. 아직도 눈에 선하네요. 촛불을 켠 제 생일 케이크를 들고 환하게 웃던 아들과 그 옆에서 폭죽을 터뜨리던 남편과 며느리, 그리고 손뼉을 치며 까르르 하고 웃던 손주들의 모습까지 말이죠. 그리고 그 꿈을 꿀 때면 항상 베개는 제 눈물로 흠뻑 젖어 있곤 하죠. 사랑하는 어머니, 생신 축하합니다. 엄마, 얼른 촛불 끄세요. 알았다, 알았어. 아이, 녀석 보채기는. 어머님, 소원 비셨어요? 아이구야, 깜빡했다. 영석이 제가 하도 촛불 끄라고 보채는 바람에 그만. 아휴. 다음 생일엔 꼭 소원 비세요. 아셨죠? 정말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창피한 말이지만 저 제주도 처음 가봤거든요. 사는 게 바쁘다 보니 여행을 가볼 생각을 딱히 한 적이 없어서요. 항상 좋다, 좋다 말로만 듣던 제주도는 정말로 외국처럼 아름답더군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여서 더 아름답게 보였던 걸지도 모르지요. 엄마, 이거 집사람이랑 저랑 같이 고른 거예요. 이게 뭐냐? 애구머니나, 아니 이거 금 아니냐? 아들이 선물이라고 제게 건네준 것은 다름 아닌 금으로 된 상패였어요. 전혀 예상치 못한 선물에 저는 두 눈이 휘둥그레지고 말았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감사패. 지난 66년간 가족을 위해 가정에 헌신하신 어머니께 가족을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꽃길만 펼쳐질 윤정숙 여사님의 행복한 인생을 위하며 사랑하는 가족들임. 자, 엄마, 여기 한쪽 손으로 드세요. 상패 수여식 기념사진 남겨야 되니까요. 어머님, 여기 보세요. 치즈. 아니다, 에미야. 너희 둘이 준비한 선물인데 너도 가서 찍어야지. 사진은 내가 찍으마. 남편은 사진을 찍으려는 며느리에게서 휴대폰을 뺏어들었어요. 며느리는 그럴까요? 하고 웃으며 제 옆에서 팔짱을 끼고 섰죠. 자, 김치, 치즈, 스마일. 스마일. 아들과 저 며느리 이렇게 셋이 나란히 황금 감사패를 들고 찍은 사진은 아직도 저희 집 안방 거실에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답니다. 그 사진을 보면 그때 아들과 며느리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아 자주 들여다보곤 하거든요. 그렇게 1년이 지났고 손주들은 쑥쑥 자라 큰 손주가 벌써 7살, 작은 손주는 5살이 되었죠. 아들은 여전히 성실하게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며느리는 애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갔을 시간인 오전에만 근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가게 살림에 보탬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손주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며 남편과 노년을 즐기며 살아갈 줄 알았어요. 하지만 세월의 풍파는 아주 조용히 모습을 숨기고 우리 가족에게로 다가오고 있었더군요. 어머님!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헌데 며느리의 다급한 음성에
불길함이 엄습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불길함은 이내 현실로 다가왔죠. 어머님, 애들 아빠가 일하다가 쓰러져서 지금 응급실로 실려갔대요. 저 애들 둘 다 어린이집에 좀 부탁하고 병원으로 가고 있어요. 뭐야? 영석이가 쓰러져? 아니 어쩌다가.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혼자 떨어진 곳에서 용접을 하고 있었다는데 사람들이 뒤늦게 가서 보니까 애들 아빠가 쓰러져 있었대요. 이미 쓰러진 지 오래되었던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전화해 당장 일하던 차를 돌려 병원으로 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허둥지둥 옷을 챙겨 입고 아들이 옮겨졌다던 병원으로 향했죠.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남편과 며느리는 도착해서 수술실 앞에 초조하게 앉아 있더군요. 아들의 회사 동료로 보이는 남자와 함께 말이에요. 애미야, 여보, 어머님, 이봐요. 아니, 멀쩡하던 애가 갑자기 왜 쓰러진 거예요? 네? 저는 아들 회사 동료의 팔을 부여잡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은 저를 더욱더 좌절하게 만들었어요. CCTV를 돌려보니까 영석 씨가 용접을 하다가 호흡 곤란 같은 게 왔는지 사람이 갑자기 픽 하고 쓰러지더라고요. 그런데 의사 말로는 심폐소생술을 조금만 더 빨리 받았더라면 상태가 이 정도로 나빠지진 않았을 거라고 하네요. 그때 왜 하필 다들 영석 씨랑 떨어진 곳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는지 정말 저희가 송구스러울 따름입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저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 말입니까? 그 건강하던 아들이 갑자기 이렇게 쓰러지다니요. 혹시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봐 너무나도 두렵더군요. 손발이 눈에 띄게 덜덜 떨릴 정도로 말이에요. 그런 제 손을 잡고 바닥에 주저앉은 저를 일으켜준 건 남편이 아닌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아직 그이 수술 안 끝났잖아요. 어머님이 예전에 저한테 해주셨던 말 기억하시죠? 하늘도 마음이라는 게 있다면 애들 아빠한테 모질게 굴지 못할 거라고요. 그리고 그때 어머님 말씀대로 그이 아무 문제 없었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말하는 며느리의 손도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말이 참 힘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며느리의 손에 모든 걸 의지한 채 아들의 수술이 무사히 끝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제 아들에게 2번이나 온정을 베풀진 않았어요. 아들은 결국 식물인간 판정을 받고 말았죠. 원망스러웠습니다. 하늘도 세상도, 아니 저 자신조차도요. 응급조치만이라도 빨리 이루어졌다면 아들이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아들이 만약 빠르게 사람들 눈에 띄었다면 지금쯤 건강하게 눈을 뜨고 저한테 바보 같은 웃음을 지어 보이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밤잠조차 이루지 못하겠더군요. 누워있는 아들을 하염없이 울면서 바라보며 그냥 아들이 아닌 제가 저 침대에 누워있었으면 하고 얼마나 바랐는지 모릅니다. 아니면 그냥 아들 곁에서 저도 영원히 함께 잠에 들고 싶었죠. 과로로 인정받아 아들의 회사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 돈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돈이 있다고 아들을 치료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것도 아닌데요. 저는 대답 없는 아들의 손을 잡고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렸죠. 영서가, 내 아들 영서가 생전 그렇게 잠도 덜 자고 열심히 살더니 이제야 밀린 잠을 자는 게냐? 그런 거라면
내가 얼마든지 기다려줄 테니 푹 자거라. 몇 달이든 몇 년이든 걸려도 상관없으니 제발 일어나만 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다. 영서가, 나랑 네 애비가 조금만 더 돈이 많았으면 네가 그렇게 힘든 직업을 선택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그럼 그 차가운 바닥에서 외롭게 혼자 죽어가고 있진 않았을 텐데 말이야. 네가 이렇게 된 게 다 이 못난 부모 탓인 것 같아서 내가 견딜 수가 없구나. 아들아, 제발 날 먼저 두고 가지 마라. 이 엄마를 두고 먼저 가지 마로. 아들은 꼭 곤히 잠든 사람 같았어요. 흔들어 깨우면 금방이라도 엄마 오셨어요? 하며 일어날 것처럼 말입니다. 행여 아들이 깨어나서 대답이라도 할까 싶어 저는 아들의 곁에서 끊임없이 말을 걸었지만 역시나 아들은 제게 아무런 대답도 해줄 수 없었죠. 그리고 저만큼이나 힘들어했던 사람은 당연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아들이 그렇게 된 후 딱 일주일을 미친 사람처럼 울더니 그 이후엔 돌연 정신을 다잡더군요. 저는 그런 며느리가 혹시 슬프다 못해 반쯤 정신을 놓아버린 건 아닌지 걱정이 되었고요. 하지만 괜찮냐는 제 말에 며느리는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어머님, 항상 제가 마음에 새겨놓았던 말이 있어요. 좌절하지 않으면 언젠간 희망이 반드시 찾아온다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어머님, 행복과 희망이에요. 저는 남편을 만나서 지금까지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제겐 희망이라는 단어가 필요한 순간인 거겠죠. 어머님, 제가 지금 이렇게 못나게 매일 울고만 있으면 애들 아빠가 벌떡 일어날까요? 전 이제 그만 정신 꽉 붙들어 매고 다시 열심히 살아가려고요. 우리 애들을 위해서라도요. 그럼 애들 아빠가 기적적으로 깨어났을 때 잘 살고 있는 우리를 보고 덜 미안해하지 않겠어요? 어머님, 우리 희망을 가져요. 애들 아빠 아직 죽은 거 아니잖아요. 더 이상 울지 말고 웃으면서 이 사람 옆을 지켜주자고요. 네? 우린 할 수 있어요. 이런 불행에 처해보니 며느리가 정말 곱고 단단한 사람임을 알 수 있겠더군요. 그런 며느리에겐 전 부끄러웠어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 저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존경스럽기도 했고요. 그래, 네 말이 맞다. 우리 영석이 아직 죽은 게 아니지. 내가 너무 비탄에만 잠겨 있었구나. 고맙다. 내가 오히려 젊은 너한테 힘과 지혜를 얻었다. 그래, 우리 영석이를 위해서라도 나도 힘을 내마. 그 후 며느리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병실에 누워있는 아들 곁을 지켰습니다. 그런 며느리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저는 자처하여 손주들을 저희 집으로 데리고 와 보살폈죠. 아들을 간호하는 며느리를 보면 정성도 그런 지극정성이 없었습니다. 욕창 한번 걸리지 않게끔 축 처져 무거운 아들의 몸을 계속 이리저리 옮겨주었고 하루 종일 누워만 있는 아들이 심심할 거라며 옆에서 쉴 새 없이 조잘거리기도 했죠. 어느 날은 시를 읽어주었고 어느 날은 소설을 또 어느 날은 손주와 자신의 이야기를 말해주기도 하더라고요. 여보, 나 오늘 아르바이트 그만뒀다? 혹시라도 당신이 오전에 갑자기 깨어났는데 내가 옆에 없으면 어떡해? 그치? 사장님이 무척이나 아쉬워하시더라고. 당신 아내가 또 어디 가서 성격 안 좋다는 소리는 안 듣잖아. 사장님이 당신 깨어나면 꼭 자기네 편의점에 들르래. 참치죽 10개쯤 싸주겠다면서 말이야. 내가 당신이 편의점 참치죽 엄청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던 걸 기억하고 계셨지 뭐야? 참 좋은 분이지?
당신 일어나면 꼭 같이 가자. 그렇게 며느리는 일까지 그만두고 아예 아들의 곁에 붙어서 떨어질 생각조차 하질 않더군요. 제발 하루쯤은 집에서 편히 자라는 제 말에도 며느리는 쇠고집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매일같이 이 불편한 병원 침대에서 자고 있는데요. 저 혼자 편할 순 없죠. 이런 저 대신 애들 봐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저는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며느리는 옷가지를 가지러 잠시 집에 갈 때를 제외하곤 거의 병원에서 나올 생각도 하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 먹일 도시락을 싸들고 아들의 병실에 갔다가 저는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말았습니다. 며느리가 혼잣말처럼 아들에게 얘기하던 내용을 들어버린 거죠. 여보, 허리 안 아파? 예전엔 오래 자면 허리 아프다면서 침대에 오래 누워있지도 못하더니 여보, 예전에 나한테 청혼했을 때 나한테 살면서 꽃가마만 타게 해주겠다고 말했던 거 기억나? 내가 그때 엄청 웃었잖아. 촌스럽게 꽃가마가 뭐냐고. 벤츠를 태워준다고 하던가. 하여튼 당신 유머 감각 없는 건 정말 알아줘야 한다니까. 여보, 나 이제 꽃가마는 바라지도 않아. 나는 그저 당신이 가장으로서 우리 곁으로 건강하게만 돌아왔으면 좋겠어. 우리 기훈이 상훈이 당신을 얼마나 기다리는지 몰라. 그러니까 당신은 꼭 일어서야 해. 여기서 당신이 만약에 잘못되면 나도 당신 뒤 따라갈 거야. 난 당신 없으면 정말 하루도 못 살아. 이런 말 들으니까 무섭지? 그러니까 그런 모습 보기 싫으면 얼른 일어나. 놀라서 심장이 두근거리더군요. 아들이 잘못되면 며느리가 그 뒤를 따라간다는 말이요. 하지만 저는 이내 누워있는 아들이 빨리 일어날 수 있도록 며느리가 북돋아주려 한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아는 며느리는 누구보다도 강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야속한 세월은 빠르게 흘러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날이 덥고 춥고를 따지지 않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항상 병원에 머물렀어요. 아무리 가족이고 부모라도 그 누가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였죠. 그 절절한 모습을 지켜보는 제 눈에 눈물이 다 고일 정도로 말입니다. 하지만 결국 며느리의 정성과 온 가족의 바람에도 아들은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초여름에 장대비가 떨어지던 새벽, 아들은 홀로 곁을 지키던 며느리 옆에서 아주 조용히 숨을 거두었어요. 뒤늦게 소식을 접한 가족들이 병원에 도착을 하기도 전에 말이죠. 애미야, 애비는, 영석이는 괜찮은 거니? 아들이 위급하다는 소식을 듣고 빠르게 병원으로 향했건만 저와 남편을 맞아주는 건 눈에 초점을 잃은 며느리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런 며느리 앞에는 조용히 눈을 감고 있는 아들이 누워 있었어요. 평소와 달라졌던 게 있다면 항상 아들의 몸에 주렁주렁 달려있던 의료기구들이 모두 떼어진 상태였다는 거였죠. 갔어요, 이 사람. 며느리는 많이 울었는지 잔뜩 쉰 목소리로 힘겹게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며느리의 말을 들은 저와 남편은 아들에게로 달려갔죠. 그리곤 이미 싸늘해진 아들의 몸을 부여잡고 마구 흔들었습니다. 영서가, 영서가, 엄마 왔다. 눈 좀 떠봐. 왜 이렇게 급하게 갔니? 엄마랑 아빠가 얼마나 미친 듯이 달려왔는데 조금만 더 기다리지 그랬어. 엄마 목소리 한번 듣고 가는 게 그렇게 힘들었니? 제발 돌아와라. 돌아와. 가지 마라, 영서가. 울부짖는 제 옆에서 남편 또한
아들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흐느끼더군요. 며느리는 눈물조차 흘리지 못하고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보조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넋이 나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무슨 정신으로 아들의 장례를 준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넋이 나간 며느리는 그 와중에도 보험사에 연락해 상조에서 장례 도우미를 부르더군요. 그리고 빈소를 차리기 위해 기다리는 동안 며느리는 제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전히 초점 없는 눈을 한 채 말이죠. 어머님, 저 잠깐만 집에 좀 다녀올게요. 옷도 좀 갈아입고 씻기도 하고 오려고요. 여긴 어머님 아버님이 좀 지켜주세요. 부탁드릴게요. 그래, 알았다. 좀 자고 와도 돼. 이 엄마가 여긴 잘 지키고 있으마. 아들의 죽음에 비탄에 빠진 제게도 느껴질 만큼 며느리는 아주 많이 지쳐 보였어요. 아들이 누워있던 3년간 곁에서 간병했던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온 것처럼 말이죠. 저도 너무 슬픔에 겨워 정신이 없었지만 누구보다 아들을 위해 노력했던 사람이 며느리인 걸 알기에 잠시라도 며느리가 쉬길 바라며 며느리를 얼른 집으로 보냈죠. 하지만 아침에 빈소를 차리고 다른 지방에 살던 바깥사돈이 오후에 아들의 빈소에 도착할 때까지도 며느리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깊은 잠에 들어서 오지 못하는 걸 수도 있었겠지만 묘한 불안감이 저를 엄습했어요. 그리고 그때 지난날 아들의 병실에서 며느리가 혼잣말처럼 이야기했던 내용이 불현듯 제 머리에 스쳐 지나갔죠. 아들이 죽으면 자기도 뒤를 따라갈 거라던 며느리의 이야기 말입니다. 저는 남편에게 빈소를 부탁하고 서둘러 택시를 잡아 아들의 집으로 향했어요. 달려가는 택시 안에서도 제 불안이 그저 기우이길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이건 내 기우일 거다. 며느리는 그저 깊은 잠에 들었을 거다. 하고 말이에요. 불안한 마음을 품고 들어간 아들의 집은 무서우리만치 고요했습니다. 애미야. 저는 넌지시 며느리를 불러보았어요. 하지만 집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죠. 현관엔 분명 며느리의 신발이 놓여 있었는데도요. 그리고 안방에 들어선 전 너무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왜 불길한 예감은 항상 비껴나가질 않을까요? 안 돼. 아이고, 진이야. 아이고. 정신 좀 차려봐라. 안 된다, 진이야. 그곳엔 아들의 뒤를 따라가려 한 며느리가 축 처진 채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를 감싸 안으며 다급하게 119에 전화를 했죠. 거기 119죠? 구급차를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지옥 같았는지 모릅니다. 그저 싸늘히 식어가는 며느리의 몸을 부여잡고 엉엉 울기만 했어요. 그렇게 목 놓아 울던 와중 침대 옆에 놓인 편지지 한 장이 제 눈에 띄었습니다. 그건 바로 며느리의 유서였죠. 이 편지를 제일 먼저 발견해 읽고 계실 분은 누구일까요? 저는 아마 어머님일 것 같은데 맞나요? 어머님, 아버님, 많이 모자란 저를 항상 세상 제일 귀한 며느리라고 말씀해 주시고 아껴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예전에도 이 글을 적는 이 순간에도 그리고 하늘에 가서도 감사한 마음 변치 않을 거예요. 그리고 또 죄송합니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떠나버려서요. 어머님, 우리 기훈이, 상훈이 꼭 좀 잘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은 제가 스스로 남편의 뒤를 따라간 걸 몰랐으면 좋겠어요. 알더라도 나중에 아주 잘 커서 어른이 된 후에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 가슴에 큰 상처가 될 테니까요.
아이들이 많이 상처받을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남편 없이는 세상을 살아갈 자신이 없어요. 사실 남편이 쓰러지고 많이 두려웠지만 저는 희망이라는 말로 그 두려움을 꼭꼭 숨기고 3년이란 시간을 버텼어요. 아직도 눈에 선해요. 오빠의 그 바보같이 맑던 미소가요. 그 웃음에 제 인생을 걸었었는데 제 전부가 되었던 그 사람은 이제 이 세상에 없네요. 어머님, 아버님, 제 삶 그 자체와도 같았던 그 사람을 잃고 전 도저히 혼자 살아갈 자신이 없어요. 강한 척했지만 사실 누구보다도 나약한 사람이었던 저를 이렇게 먼저 가는 못된 며느리를 절대 용서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빠, 이 못난 딸 먼저 가서 엄마 만나고 있을게요. 아빠한텐 살라고 그렇게 목나 외쳐놓고 이렇게 저 먼저 떠나서 죄송해요. 그렇다고 또 애써 끊을 수를 드시지 마세요. 애들 아빠가 목숨 걸고 아빠에게 준 소중한 새 인생이잖아요. 아빠가 또 스스로 건강을 망치면 하늘에서 남편이 무척이나 슬퍼할 거예요. 기우나 상우나 너희는 나중에야 엄마의 유언을 듣게 되겠지. 그땐 키는 많이 컸을까? 대학은 가고 여자친구는 많이 사귀어 봤을까? 너희의 그런 모습을 엄마가 옆에서 지켜봐 주지 못해 미안해. 아빠가 없인 살아갈 수 없었던 이 엄마를 이해해달라고는 안 할게. 그저 너희 아빠처럼 착하게 세상을 건강하게 바라보고 살길 바래. 그리고 분명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희를 그렇게 키워주실 거라고 엄마는 믿고 있단다. 네 아빠를 그렇게 좋은 사람으로 키워주신 분들이니까. 어머님, 아버님, 아빠, 그리고 사랑하는 기우나 상우나 너무 오래 슬퍼하지 말고 저는 그냥 가슴에 묻어주세요. 저는 애들 아빠 영석 씨가 혼자 외롭지 않게 마저 그 곁을 지키러 갑니다. 죄송해요. 감사했습니다. 유서를 전부 읽은 저는 너무 슬퍼서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찌나 꺽꺽대며 울었는지 결국 전 뒤로 자빠지며 정신을 잃고 말았죠. 정신을 차렸을 땐 아들의 빈소가 있는 병원의 응급실이었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고 엉엉 울고 있더군요. 진이는 며느리 안부를 묻는 제 말에 남편은 말없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두 눈을 질끈 감았어요. 기어코 며느리는 아들의 뒤를 따라갔더군요. 그렇게 같은 날 다른 시간에 아들과 며느리는 함께 눈을 감고야 말았습니다. 우린 결국 아들과 며느리의 장례를 같은 날에 치르게 되었죠. 악몽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울다가 몇 번이나 정신을 잃은 사돈 어른과 영문도 모른 채 부모 둘을 동시에 잃고 상주가 되어버린 두 손자. 넋이 나간 남편과 숨만 쉬면 눈물이 나오던 저까지 지금 생각해보면 도대체 어떻게 상을 치르고 조문객들을 맞이했는지 모르겠네요. 이후 당장이라도 아들과 며느리의 뒤를 따라가고 싶었지만 저에겐 아직 어린 두 손주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각각 제 아빠, 엄마를 빼닮은 아들과 며느리가 남긴 핏줄들이요. 그래서 저와 남편은 어떻게든 힘을 내어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를 잃은 손주들에게 우리는 아빠이자 엄마가 되어 주어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버텨온 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모든 건 시간이 해결해 주리라 생각했는데 자식을 잃은 상처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도통 나아지질 않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가려 하루하루 아들과 며느리의 생전 사진을 보며 버티고 있죠. 3일 뒤면
아들과 며느리의 5번째 기일입니다. 그날은 오랜만에 손주들이 외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겠네요. 사돈어른과 우리 부부는 애들 기일이 아니면 서로 만나거나 연락을 하진 않습니다. 서로 마주하면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그리움이 견딜 수 없을 만큼 차올라 고통스러웠거든요. 그저 애들 기일에야 한 번씩 서로 잘 살아있는지 확인하고 쓴 술잔을 부딪힐 뿐이죠. 그것이 자식을 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든 살아내려는 발버둥이겠죠. 여러분 주위에 몸이 아프신 가족이나 지인이 있다면 한 번쯤 가서 얼굴이라도 비추고 오시면 어떨까요?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안부 전화를 한 통 드려도 되고요. 제가 겪어보니 소중한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아무리 많아도 부족한 거더라고요. 나중에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버린 후에야 후회하지 마시고 바로 오늘, 지금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보다 하늘나라로 먼저 간 불효자식인 아들과 며느리에게 짧은 편지를 남기며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영석이 진이 잘 지내고 있니? 엄마 보고 싶진 않어. 기훈이 상훈이는 우리가 잘 돌보고 있다. 애들이 너일 닮아서 얼마나 착한지 몰라. 그 애들만 보면 그래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힘이 난단다. 얼마 전엔 내 생일이라고 너희 아빠가 케이크를 사왔더라. 그 무뚝뚝한 양반이 웬일인지 몰라. 예전에 내 생일에 제주도에서 생일 파티했던 거 기억나니? 그때 내가 촛불을 끄면서 소원을 못 빌었었잖아. 그래서 이번엔 잊지 않고 그때 못 빈 소원을 빌었어. 너희가 그곳에선 제발 더 이상 남을 위해 살지 말고 너희를 위해 살고 있기를 간절하게 말이다. 얘들아, 이 엄마가 언제 갈지는 모르겠지만 엄마는 너희가 낳은 새끼들을 끝까지 잘 보살피다가 아주 천천히 너희 곁으로 갈게. 그때까진 너희가 보고 싶어도 꾹 참아보마. 보고 싶구나, 영서가 진이야. 사랑한다. 그럼 제 긴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다들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